임플란트 수술 후에 식립한 임플란트가 뼈랑 잘 붙어서 최종적으로 보철물을 제작할 때 전악 임플란트처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제작해야 되는 복잡한 케이스에서 디지털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저희 병원은 임플란트 보철 제작을 할 때 대부분 볼을 뜨지 않고 스캔바디라고 하는 것을 임플란트에 연결해서 스캔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남아있는 치아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날로그 방식으로 본을 뜨게 되면 바로 보철물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높이로 어떻게 윗니 아랫니가 맞물리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바이트라고 하는 것을 잡아야 하고, 이 바이트는 본뜬 모형을 가지고 레코딩 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와서 입안에 뺐다 꼈다 하면서 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번거롭기도 한데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아서 다음에 어버트먼트가 나오면 높이 같은 거 한 번 더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디지털로 하게 되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치아가 딱 한 군데만 닿고 있어도 이 높이가 잘 고정이 되어 있고, 이게 환자분의 평상시 교합이 맞다라고 했을 때 이 상태를 그대로 스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 하나라도 교합이 잘 잡혀 있으면 이 위치가 스캔상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바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치아일 경우라도 임시틀니 같은 걸로 바이트를 잡을 때 스캔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보철물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팅을 할 때도 예전에는 이런 케이스는 한 번에 제작을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커스텀 어버트먼트 하나를 연결하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보철물 높이를 조정하는 시간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디지털이 다른 편리한 점도 많지만 보철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바이트를 체득할 때 환자분이 내원하시는 횟수가 2번이 주는데 더 정확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서 정말 편리하고 유용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워낙에 많이 시술되고 있어서 임플란트 AS가 필요한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구조에 따른 다양한 임플란트 AS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임플란트는 이렇게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뼈에 심겨 있는 나사처럼 생긴 부분을 임플란트 고정체라고 하고, 이 위에는 중간기둥이라고 해서 이걸 임플란트 뿌리에다가 작은 나사로 연결을 하는데 이 부분을 바로 어버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버트먼트 위에다가 치아 모형의 보철, 즉 크라운을 이렇게 씌우게 됩니다. 임플란트가 이렇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3파트에 다양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씌워놓은 보철, 즉 크라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상부 보철물이 사용하다 보면 깨지거나 빠지거나 하는 문제가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시 본을 뜨거나 스캔을 하거나 해서 만들어서 다시 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버트먼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어버트먼트는 이렇게 작은 나사를 가지고 뼛속에 심어놓은 임플란트에다가 머리를 고정시키는 건데,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풀리거나 풀린 상태에서 또 계속 씹다 보면 어느 순간 나사나 어버트먼트가 파절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파절된 조각을 잘 제거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임플란트가 어떤 회사 제품인지만 알면 거기에 맞게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다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절된 조각을 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마땅한 기구도 없고 이걸 빼려면은 정말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엔 이걸 제거하는 툴이 잘 나와 있어서 임플란트 내부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쉽게 제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뼈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 고정체 자체가 주변 뼈가 상실되면서 빠지거나 부러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상부 보철물과 임플란트 고정체를 모두 제거하고 고리식 같은 걸 해서 임플란트를 재식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연치에도 염증이 생기고 뼈가 녹아서 흔들흔들 하다가 빠지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관리가 안 되거나 혹은 과부하가 걸리거나 하면 뼈가 많이 주저앉으면서 상실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임플란트는 염증이 생겨도 크게 통증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지내시다가 뼈가 다 녹은 다음에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임플란트 보철이 다 들어갔다고 해서 더 이상 치과에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잡아드리는 정기 점검 때 꼭 체크를 받으시고 치과에서 말씀드리는 양치 방법이나 관리 방법을 잘 따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감과 그것의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그 각 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AS가 필요한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임플란트 보철 치료 후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편감입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 보철을 완성해서 처음 끼게 되면 임플란트와 맞닿는 반대쪽 치아가 씹을 때 좀 뻐근하다든지 하는 불편감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요건 처음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으면 이게 이제 뼈랑 잘 붙을 때까지 얼마간 기다리게 되잖아요. 이 기다리는 동안에 임플란트 반대편 치아는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게 되고 힘도 안 받습니다. 그럼 그 치아 주변 조직, 즉 치주인대가 약간 느슨해지고 힘이 약해지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임플란트 보철이 들어가고 나서 내 치아랑 처음 이렇게 씹히게 되면 당연히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을 처음 완성하게 되면 반대편 치아도 오랫동안 쉬고 있다가 갑자기 꽉꽉 잘 씹히면서 힘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재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부드러운 음식부터 차근차근 적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 주변으로 자연치보다 아무래도 음식물이 잘 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크게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는 치아를 상실한 후에 심는 것이고 우리가 치아를 상실할 때는 심한 치주염이나 치아 파절과 같은 정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치아를 잃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위 잇몸이 많이 주저앉거나 위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강한 치아 2개가 맞닿아 있을 때는 치아 사이 공간이 잇몸으로 꽉 채워져 있지만 안 좋아진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넣으면 그 사이에 잇몸이 평평해지고 밋밋해져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삼각형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치보다 크기 때문에 음식물이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임플란트와 치아의 구조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 큰 어금니 자리에 심는 픽스처는 직경이 5mm 정도인데 자연치 뿌리는 8mm에서 10mm 정도 있고 여기에 같은 크기로 치아 머리를 올린다고 한다면 내 치아 사이 공간보다는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의 공극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임플란트는 뼈에 딱 고정돼 있어서 그 자리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반면에 내 치아는 정상적일 경우에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고 저작 기능을 할 때 공간이 벌어지는 방향으로 치아가 움직이면 음식물이 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게 자연 치아끼리 있을 때는 함께 움직이니까 비교적 덜 끼는데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가 함께 배열되어 있을 때는 임플란트는 그 자리에 있고 치아만 움직이다 보니까 음식물이 더 끼게 됩니다. 또 자연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전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임플란트와 인접면에 이렇게 닿고 있던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 음식물이 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이렇게 음식물이 잘 끼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공간을 꽉 막아서 만들면 안 되냐 하는 경우도 계세요. 근데 이 시간 공급을 막아버리면 음식물이 안 끼는 게 아니라 끼기는 끼는데 잘 안 빠지는 구조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잇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끼더라도 잘 빼낼 수 있게 충분히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이게 임플란트를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셔야 하고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임플란트 주변 음식물을 빼내실 수 있습니다. 치간칫솔은 치아 간격에 맞는 사이즈를 잘 찾아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너무 헐겁거나 빡빡하지 않은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 공간에 넣고 3-4번 정도 닦아주시면 됩니다. 또는 워터픽을 사용하시는 것도 이렇게 수압으로 잇몸 마사지도 할 수 있으면서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플란트 보철이 끝나고 이게 안정적으로 기능을 잘 하다가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녹아서 임플란트가 흔들흔들 한다던가 씹을 때 아프다던가 임플란트 뿌리가 아예 빠진다든가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임플란트 지연 실패 중에 하나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을 때 임플란트 주변이 잇몸뼈가 많이 흡수된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때는 사진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임플란트가 뼈가 아니라 얇은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골유착 실패가 나타나면 해결 방법은 일단은 염증으로 인해 뼈가 더 과도하게 없어지지 않도록 임플란트를 제거해내고, 제거한 자리 주변 뼈가 건강하다고 보이면 바로 그 자리에 재식립을 합니다. 아니면 임플란트 제거와 동시에 필요시 뼈 이식을 하고 대략 3개월 뒤에 임플란트를 재식립합니다. 재식립을 한다고 해서 장단기적인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재혈관화가 되어서 다시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환자분은 왼쪽 위에 임플란트를 저희 병원에서 치료 중이셨던 분인데, 오래전에 타치과에서 하신 오른쪽 위에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하셔서 보니까 앞에 임플란트는 어버트먼트가 들떠 있었고 그 뒤에 임플란트는 조금 짧은 임플란트였는데 주변에 뼈가 많이 녹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부 보철물을 일단 제거를 하고 그 뒤에 있는 임플란트는 이렇게 살짝 돌려서 뺀 다음에 잇몸이 조금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식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왼쪽에 저희 병원에서 진행 중이셨던 임플란트 보철이 완성이 돼서 치유되는 기간 동안 그쪽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임플란트 뺀 자리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아래로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뼈가 없어서 뼈 이식을 하고 2개 임플란트를 심어드렸고, 이게 뼈랑 잘 붙을 때까지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골 유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로 수치를 재봐서 수치가 잘 나와서 앞에 있는 임플란트랑 같이 묶어서 보철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골유착 실패를 피하고 임플란트를 최대한 오래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하게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한데, 특히 치간 칫솔이나 치실은 꼭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너무 과도한 교합압이 가해지지 않도록 너무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즐겨 드셨던 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 크게 불편한 게 없더라도 1년에 2번 정도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체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한데, 혹시라도 나사가 풀리지는 않았는지, 어딘가 특정한 부분만 세게 교합되진 않는지, 그리고 교합 간섭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고 조정 받으실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점검을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혹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나서 잘 사용하시다가 임플란트 보철이 빠져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크라운만 빠진 경우에는 그 원인을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임플란트 보철을 애초에 아주 센 접착제로 붙이지 않아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철물을 빼고 어버트먼트 나사를 다시 조인다든지, 옆에 치아랑 이렇게 사이 공간이 벌어졌을 때 보철물을 빼서 조정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빠졌을 때 치과에 가지고 내원하셔서 다시 붙이시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치아를 해놓을 공간이 너무 짧거나 임플란트 어버트먼트가 치아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경우에 크라운이 빠질 수 있는데, 이건 특히 어버트먼트가 기성품일 경우에 조금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철물을 나사 유지 형태로 바꿔서 제작하거나 어버트먼트를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크라운을 다시 제작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분은 오래전에 타치과에서 하신 임플란트 크라운이 빠졌다고 오셨는데, 예전에 다니시던 치과는 너무 멀고 자꾸 빠지니까 좀 안 빠지게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초진 사진을 보시면 크라운이 빠져서 아예 없어졌고 기성 어버트먼트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위에 올라가는 크라운에 비해서 사이즈도 작고 굉장히 단순한 형태여서 크라운이 잘 안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일단 어떤 임플란트 회사 건지를 알아봐서 그 임플란트랑 맞는 스캔 바디를 연결해가지고 스캔해서 맞춤형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이 같이 빠진 경우인데요.
임플란트가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중에 뼛속에 심어놓은 임플란트 뿌리와 크라운을 연결해주는 파트인 어버트먼트가 크라운에 붙어있는 채로 같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버트먼트 나사가 풀린 거면 그냥 다시 보철을 넣고 나사를 조여주면 간단하게 끝나지만, 나사가 부러지거나 어버트먼트가 부러져서 빠진 경우에는 일단 부러진 나사 조각을 제거하고 나사를 교체해 주거나, 아니면 부러진 어버트먼트 조각을 제거하고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새로 제작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국산 임플란트만 해도 워낙 종류가 많고 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많기 때문에 사용하시던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흔들리는 경우에 시술 받으신 치과가 아닌 타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그 임플란트가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도 알 수가 없고, 드라이버와 같은 기구가 해당 임플란트랑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선뜻 손대는 게 부담스럽고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치과에서는 임플란트에 생긴 다양한 문제들도 최대한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편하게 내원하셔서 치료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치약 환자의 전악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치약 환자의 경우 틀니를 오래 사용하셔서 뼈가 얇다든가 치아 위치를 잡을 때 참고할 만한 잔존 치아가 없다 보니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결정하기가 힘들다든가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 임플란트 식립 위치는 향후 임플란트 보철의 장기적인 예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식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을 적용하게 되면 가상의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적인 판단, 보철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최적의 위치에 빠르고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해집니다. 정밀한 장비들을 통한 분석과 진단, 경험이 많은 술자의 정확한 시술과 노하우, 이런 것들은 전악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을 이용한 전악 임플란트 임상 증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노블리안 치과 이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